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2011년부터 ESG 컨설팅을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좀 오랫동안 해왔었고, 지금 ESG 시장에서 글로벌에서 뭐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삼성 계열사라든지 현대 계열사들 초창기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제 같이 도입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아마 대기업도 똑같았었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는 조직을 어떻게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슈가 됐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반으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요즘에 컨설팅을 지금도 하고 있는 회사가 GS칼텍스, 삼성물산이랑 등 한 5개 정도 좀 대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컨설팅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작년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준들이 나오고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평가들이 각각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매년 10% 또는 20%씩 계속 평가 지표가 바뀌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는 우리 연구진을 다 투입해서 스터디를 시켜도 이것들을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신 트렌드가 뭐냐면 ESG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ESG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다시 또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지와 혼자서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외주를 통해서 그 교육에 대한 외주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아마 KSSB가 원래 좀 일찍 3월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공식 기준이죠. 공식 기준인데 3월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총선 이후로 6월 달까지 미뤄졌습니다. 미뤄지면서 이제 이런 이슈도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한 20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거 이니셔티브들만 그냥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냥 뭐 있지 이렇게 하면 20분 동안 찾았는데 요만큼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면 여기다 2배, 3배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ESG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지금 최근에 하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ISSB와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 이제 CSRD 그 다음에 미주 쪽에 있는 SEC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ESG가 산업별로 좀 이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를 꼭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요. 또는 적정하게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수출 기업들은 무조건 ESG를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직접 수출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럽 쪽에는 ESR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SG 관련된 공시를 해야 되고요. 미주 쪽은 최근에 확정이 됐죠. SEC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발간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SEC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한 8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ESRS도 대략 한 400페이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수출 기업들은 이제 이게 무역 장벽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들은 ESG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로고에 현대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또는 글로벌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은 역시도 ESG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혹시 뭐 아시겠지만 뭐 상신 브레이크라든지 경창산업이라든지 대구 지역에 좀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규모가 대기업 수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차 vendor로서 어떤 요구를 받았냐면 예전 첫 번째는 ESG 관련해 가지고 평가 지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해는요. 둘째는 진단 지표가 조금 고도화됐고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1차 벤더를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달성하라고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기업들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등 ESG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사이드에서 ESG가 많이 왔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아까 다른 데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벤처 회사조차도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는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도 자동차 쪽 계열이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 ESG 컨설팅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 이 세 개의 사이드는
ESG를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되고 피할 수도 없고 무조건 100점 맞는다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실은 크게 꼭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6년, 7년 좀 전에 아모레퍼시픽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심사를 나갔을 때 차마 직원이 3명, 4명 있는 회사에 가서 제가 ESG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정도 하시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많은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제가 S모 반도체 회사의 협력업체를 갔는데 대표님이 한 분 계시고요. 직원분이 2분 계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분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2분이 코로나로 이제 재택을 근무를 하시고 그 사무실 갔는데 대표님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윤리경영 여쭈고 사회적 기업 여쭈고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좀 마음속으로는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좀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시면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산업 쪽 산업 섹터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많이 평가받고 있는 DJSI, S&P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알고 계시죠? 공시 기준인 사스비.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혼동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지표가 있고요. 평가 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이게 좀 오해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스비죠. 사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시 기준입니다. 사스비 산업별로 나와 있는데 산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내가 공시할 수 있는 것들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코바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쪽에서 화학 산업에서 시작된 그 공급망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 이거는 지표가 나와 있으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공시 기준인지 평가 지표 그 기준인지 2개 정도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접근하시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20분 동안 생각해낸 거 다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서들이 대부분 다 300페이지, 최소 300페이지, 800페이지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온라인 이런 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찾아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트렌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거 다 뭐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가 GRI라고 되어 있습니다. GRI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평가 중에서 공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또는 사회 책임 보고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보고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GRI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가 뭐냐면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회사와 핵심적인 이슈와 부합되는 그런 지표들만 발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다 공시하는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이 뼈가 있고 살이 있죠. 이 몸 전체가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GRI 스탠다드는 그 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GR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RI에 있는 핵심 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살을 좀 붙이다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보고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SSB죠. 지금 대기업들 대부분이 다 저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SK 계열사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ISSB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했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론적으로 설명드릴 거 아닌데 주제 자체가 어떻게 도입하냐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재무를 다루듯이 비재무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가 됐든 안정이 됐든 또는 뭐 사회 공헌력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공급망 관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임원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KPI 예를 들어서 공급망이라 했을 때는 공급망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 최고 의사결정자의 KPI는 어떻고 성과 보상금 몇 %를 차지하고 이런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쪽에 거버넌스 쪽은 불편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기준이 아마 GRI랑 같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ESRS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라서 사실 유럽이랑 거래를 하지 않거나 유럽이랑 거래를 하지 않는 그 원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뭐 이슈가 없을 텐데 어쨌든 GRI랑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공시 기준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C 미국 쪽, 미주 쪽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스코어 1, 2 의무 보고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ESRS도 GRI랑 MOU 맺었고요. ISSB도 GRI랑 MOU 맺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냐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지표들이 이미 4년 정도 유럽에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 지표들은 너무 다양하다. 지표에 대한 기준들을 공시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다. 지표별로 점수가 상이하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해가면서 같이 통합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연계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엔게이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중소기업이 지금 ESG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짧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은 ESG를 접근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뭐 중소기업 ESG 컨설팅 활용법은 주제가 이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옵션을 끼워 넣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ESG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중소기업은 제가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왜 해야 되는지 또는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되게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들 있죠. ESG도 산업별로 이슈 그 강도가 다른데 제일 센 강도가 어디냐면 전자 쪽.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 전자 쪽 있죠. 반도체 쪽 이쪽은 무조건 ESG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밸류 체인이 굉장히 넓은 자동차 산업군들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철강 산업 쪽 이쪽들은 ESG가 협력업체들도 뭐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좀 애매하게 하는데 5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도 ESG를 뭐 옆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요. 자, 첫 번째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가 원래 목적이 그 기업들의 어떤 산업 경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부와 규제는 빼고요. 정부에서는 보통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아까 앞에서 잠시 끝에 말씀 보이는데 뭐 ESG 플랫폼이고 뭐고 막 지금 많은 사업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근간에는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유는 그 밑에 깔려있는 기조가 있겠죠. 기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색깔별로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고객사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이런 방식입니다. 첫 해에는 그냥 진단해 보세요. 둘째에는 원래도 그냥 진단해 보세요. 셋째에도 진단을 하는데 좀 잘해 주세요. 넷째부터 갑자기 통보하는 거죠. 60점 이하면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통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H모 제조사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거기도 아까 보셨던 그 에코바디스라는 평가를 매년 받았습니다. 그냥 원청사로부터 원청사가 미쉐린이죠. 미쉐린에서 계속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 2년차, 3년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4년차에 딱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60점 이하면은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고객들에 대해서 입장에서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고객들이 그들이 꼭 공급망에 대한 협력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크게 왜냐면 우리는 QCD 관점에서 품질이나 납품이나 이런 것들 잘하면 됐지. 언제부터 우리가 뭐 안전이나 이런 걸 챙겼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그 원인은 뭐냐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큰 기업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글로벌 시장에서 ESG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 영역 중에서 아주 큰 부분 한 10% 이상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공급망 ESG를 관리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네들 협력사, 핵심 협력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ESG를 평가를 하는데 ESG 점수가 너무 낮아서 거래를 중단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 역시도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협력업사들한테 다시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작년부터 하나 또 이슈가 또 늘어났죠. 티어 1은 아니라 티어 2, 그러니까 2차 공급업체까지도 관리하라고 지금 여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중소기업에 또 중소기업이 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 ESG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SK 그룹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평가 지표들 아마 보시는 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에코라이언스도 SK 그룹사에서 만들어 놓은 협력업체 뭐 그런,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협력업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에코바디스나 RBA 같은 외부 평가를 가지고 하든지. 최근에 삼성 모 계열사 중에 한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RBA라고 있습니다. 또 RBA라고 공급망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가지고 등급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협력업체는 뭐 하죠?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하나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을 이제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평가하는 지표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급망 ESG 평가 기관을 통해 가지고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RBA랑 에코바디스랑 드라이브 지속 가능성이라고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RBA는 원래는 이제 그 전자산업이었는데 EICC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바뀐 건데 로고가 좀 작은데 앞에 나와 있습니다. RBA고요. 이거는 그 전자산업 쪽의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디스는 화학 쪽에서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동차 쪽에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각각이 전부 다 뭐 하죠? 예전에는 특정 산업군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 산업군으로 다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평가 지표들은 사실 좀 단순합니다. 저도 현대자동차 평가 지표 만들 때 같이 참여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런 지표들이 좀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에코바디스나 RBA나 이런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들도 ESG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스터디를 좀 미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들 있죠.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다 이쪽 산업이 워낙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기존에 신용평가를 했던 그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쉽게 ESG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웬만한 신용평가사들은 ESG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혹시나 여기 법인 대표님 계시면은 아마 신용평가사 최근에 받으셔야 되죠. 받을 때 팝업으로 떠 있죠. ESG 진단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왔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내가 어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어떤 자기들의 ESG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 이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이니셔티브들인데, 사실 이니셔티브들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 앞에 보셨던 내용들을 따라가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니셔티브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 적어도 여기서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을 위해서 ESRS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색깔을 되게 연하게 냈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관들에서 이제 물론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겠죠. 사실 S&P나 이런 MSCI나 이런 MSCI는 전 세계 8,000개, 그 다음에 뭐 다우존스는 그 중에서 그보다 더 적습니다. 3,00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투자기관에서 평가하는 대상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ESG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미디어라든지 뭐 각종 ESG 컨설팅,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하나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데서도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기업 아니면 특정 산업군 아니면 그 투자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원청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 주도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올 거고, 근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해 좀 이 정도 속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뭐 앞에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얼라이언스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아직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설득을 해서 땡겨올 수 있을지가 좀 핵심이 관건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마주얼 ESG 미래,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여기 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숫자만 지금 집어넣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실제로 저희 연구진을 통해 가지고 860개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는 데만 한 23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SG 실제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 안 내는 데도 있을 테니까 그 내용들 보니까 한 230개.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사실은 347개인데 다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2로 347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협력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23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보고서 정도 내고 있을 정도면은 협력업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력업체 ESG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거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평균 잡아서 한 개 회사당 10개씩만 잡았습니다. 한 개 회사당. 그러면 230개가 보고서 내고 있다. 그러면 2,300개가 정도가 지금 ESG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 또 빠진 게 있죠. 코스닥은요. 코스닥 중에서도 그 매출이 높거나 아니면 가치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패션 회사에서 제 이제 컨설팅 의뢰 때문에 의뢰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니 저희 당연히 제안서를 썼어야 됐고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낼 거라고 또는 ESG를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이미 다 ESG 보고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ESG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뭐 LG그룹이라든지 뭐 GS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상장사들이 있습니다. 비상장사. 근데 비상장사는 사실은 ESG 보고서를 안 내도 사실 크게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그룹사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ESG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룹사 내에 있는 비상장 대기업들 회사들도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나 S올 같은 경우에 비상장이죠. 예, 상장사가 SK 이노베이션이 상장사고 뭐 GS 칼텍스 이런 데 비상장사인데 상장사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를 추진하면 당연히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빠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빠진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25년을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글로벌 규제와 그러니까 우리 유럽 쪽에 그러니까 우리 EU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CSRD 공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SE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5년 기점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기점이다 보니까 꼭 중소 중견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역시도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30년까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모두 다 ESG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 회계법인 쪽에서는 이게 사업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 한 860개, 836개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늘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830개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모두 다 ESG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ESG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10만 해도 8,360개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에서 또 티어2, 2차 협력사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걸 다 뺀 상태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이제 2030년쯤 됐을 때는 내가 ESG를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아니면 이런 자체에 대한 논의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변들이 다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안 하면 마치 어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이슈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마 여러 가지 ESG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또는 뭐 그런 컨설팅 기관에서도 이걸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맺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소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그닥 와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혹시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당연 상식,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이제 바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기업에서 ESG를 하려고 하니 첫 번째는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해소됐습니다. 뭔지는 이제는 유튜브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ESG 이슈가 관련된 강의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른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생산본부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이제 ESG 관련해가 설문조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겪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대부분의 많이 겪는 게 정보가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자원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또는 CEO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해소가 됐습니다. 정보 부족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죠 이제는. 예.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ESG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너무 부담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질문을 항상 이 장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강의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ESG 그래도 좀 했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관심도 없던 영역이라서 주목도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덕에 저도 강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는데 ESG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경영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 것처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ESG가 뭔가 하나의 요소가 아니다. 그냥 기업 전반에 걸친 다 그런 요소들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무슨 뭐 믹서 만드는 회사에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ESG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시작하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첫 번째 미팅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ESG 하기 뭔지도 모르겠고 하기도 싫고 바빠 죽겠는데 보통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제 보통 업무를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이제 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표님이 하자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도 한번 어쨌든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진단이나 해봅시다 라면서 해가지고 물어봤죠. 인사, 재무, 제품, 구매 그 원래 계획되어 있던 미팅이 2시간이었거든요. 진단하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15분 만에. 원인이 뭐냐니까 그 평가 지표가 난이도가 있는 지표가 아니었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기업에서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내리자면 지금 ESG 경영이 새로운 뭔가 특정한 분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업 내부에 대부분 다 하고 있던 그런 영역인데 다만 거기에서 방향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는 새로운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우리가 인사에서 사람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퇴직률을 낮추고 그런 활동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ESG에 포함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인권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ESG를 조금 처음에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라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인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아동노동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국 이런 데 사업장에서 상기긴 하는데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이 없지만 이런 것들은 ESG에서는 국가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업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것들은 무조건 다 기업 내부에 내재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또 공급망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질 관련했던 것들 품질을 관련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공급망 ESG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런 하나의 세부적인 영역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계별로 도입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수준 진단을 해야 되죠. 우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현상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잘 챙겨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수준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 수준 진단이 끝나고 나면 개선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그 개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정보 공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요 세 단계가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ESG는 숫자로 이야기하거나 외부에 공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지속관계형 보고서라고 하죠. 꼭 보고서가 아닌데 됩니다. 홈페이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에다가 많이 공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용법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어떤 시기냐면 나라에서도 어떤 지자체에서도 ESG 때문에 ESG를 잘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ESG를 통해서 적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부는 어디든 지금 많은 곳에서 ESG 관련된 사업들, 자금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샘플로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 들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제가 컨셉 분류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무료로 많은 사업들이 나왔을 때 이 사업들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그것들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 당장 내년, 내후년 되면은 대부분 다 ESG가 정착 됐을 때는 아마 그런 사업 비용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비용 투자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보고서 하나 만드시려면요. 대기업 기준으로는 1억 5천 정도 되고요. 중견기업들도 한 1억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 통화하시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